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챕터도 자산이고 제가 이야기할 때 계속 자산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산은 항상 나가면 대변, 들어오면 차변. 지금 저와 같이 이야기하는 그 계정 과목들을 숙지해서 이 계정 과목이 나가면 대변에 쓰고 들어오면 차변에 쓰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저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장부의 원리는 당연히 장부는 자산은 차변에 쌓여 있는데 그 잔액이 이제 반대쪽에 쓰면 줄어들고 같은 쪽에 쓰면 더해져서 합쳐지는 쌓이는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부 원리가. 그럼 지금 당좌예금 계속 볼 건데, 자, 우리가 당좌 거래를 하는 이유가 수표 발행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당좌 차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게 있어요. 이 차월의 차자는 차입금할 때 빌려오다에 우리가 돈 빌리는 부채의 차자예요. 그냥 성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사 똑같은 건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 써보셨나요? 다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저 3억짜리 쓰고 있는데 플러스가 안 돼요. 항상 마이너스라고. 이놈의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그래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다가 갈 때 마이너스로 가려고 그냥 그런 생각하고 사는데 꼭 플러스로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뭐 저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뭐 가서 갚으면 되지 뭐. 뭐 꼭 이승에서 다 갚아라는 건 없으니까. 자, 그럼 이 당좌 차월 제도라는 건 우리 기업이 자 예를 들어서 통장에 잔액이 100만 원이 있는데 당좌예금 구자에 100만 원이 있는데 수표를 130만 원짜리를 발행한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그 수표 발행할 때는 당연히 잔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 수표를 받아서 은행 가서 인출하려고 수표를 제시했는데 통장에 구자의 잔액이 부족하면 이 당사 차월 계약을 안 하게 되면 100만 원밖에 없다고 해서 100만 원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130만 원 전액을 지급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지급 거절을 하면 그걸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도수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1차 금융부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30만 원 때문에 금융부도가 나는 금융부도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기업할 때는 금융부도는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안 하면 또 좋지만 그냥 그러고 나서 그 채워놓으면 또 그냥 눈 감는 거지. 부도난 회사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건 당연히 우리 신용도에는 안 좋겠죠. 그래서 잔액이 30만 원 모자라더라도 130만 원 다 지급하고 당좌예금 구자에 마이너스 30만 원으로 남아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당좌 거래를 이제 보증금을 걸고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당좌 차월 제도는 웬만한 기업들이 다 쓰고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이라는 걸 걸게 될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계정 과목 설명드릴 건데 미리 앞면에 터둘게요.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은 계정 과목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정말 계정 과목 이름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이유가 나중에 투자자산 가서 또 보고 미래 분기할 때도 보는데 얘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 보증금을 한 500 걸면은 이제 몇 천 정도의 그 여신 한도가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돈으로 우리가 자금을 활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회계 장부에는 원칙적으로 음수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부에는 분기할 때는 뭐 마이너스가 오갈지언정 장부에는 마이너스 얼마다라고 남도록 절대 쓰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조금 이제 분계를 좀 더 고난이도로 가봅시다. 자, 우리 장부에 보통 예금의 잔액이 1,000만 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보통 예금의 잔액이 1,000만 원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첫 번째 우리 회사가 보통 예금에서 당좌 예금으로 100만 원을 이체하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보통 예금에서는 돈이 나가나요? 들어오나요? 보통 예금은 돈이 나가겠죠? 그럼 당좌 예금에는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보통 예금은 돈이 나가는 거니까 나가는 건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100만 원이 나간다. 들어오는 거는 차변에 당좌 예금에 100만 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분계를 하면 내 장부에는 이제 잠시만요. 이렇게 쓰니까 좀 어렵다. 자, 봤을 때 얘가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왜 얘만 했을까? 얘도 할 거야. 자, 그럼 이 1,000만 원이 내가 대변에 100만 원 쓰면은 반대쪽에 썼죠. 장부에 잔액이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차변에 반대쪽에 쓰게 되면 이 1,000만 원은 이제 장부상 잔액이 이제 900만 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죄송해요. 당좌 예금에 100만 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산의 차이는 있나요? 변화는? 내 돈 1,000만 원인 건 똑같은데 잔액만 바뀌는 거죠. 차변에 쓰게 되면 더해지거나 없으면 만들어지는 거고 반대쪽에 쓰면은 이렇게 줄어드는 원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장부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회사가 두 번째 원재료 70만 원을 구입하고 수표 발행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원재료 산 게 먼저 보이면 차변에 원재료 샀으니까 차변에 원재료라고 쓸 거고 수표 발행한 게 먼저 보이면 대변에 수표 아무 말 없이 수표라고 하면 당좌 수표라고 그랬고 우리가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다 70만 원이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럼 이 원재료도 70만 원짜리가 되겠죠. 그럼 원재료도 자산이니까 자산의 변화는 없는데 우린 지금 이 통장 잔액 가지고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만 볼게요. 그럼 당좌 예금 70만 원 썼으니까 이 당좌 예금이 이제 30만 원으로 잔액이 변경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쓰면 30만 원으로 변경된다는 거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죠? 반대쪽에 썼으니까 얘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가 중요한 거야. 자기 자리 쪽에 쓰면 합쳐지고 더해지고 반대쪽에 쓰면은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분계 원리 전부 다예요. 엄청 간단하죠. 처음에 내가 차변에 자기 자리라고 써두면 이제 거기에 자기 자리야. 반대쪽 쓰면 줄어들고. 그럼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원재료를 구입하는데 50만 원을 구입하고 당점 발행 수표로 지급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원재료 50만 원 산 거 알겠어요. 차변에 원재료가 나한테 들어오겠죠. 나한테 들어온 건 차변에 쓰고, 자, 대변에 당점 발행 수표가 우리 회사가 당사자는 당점.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죠. 그래서 얘는 당좌 예금에서 50만 원이 빠져나갈 거다.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얘 분기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셨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쓰면은 당좌 예금이 30만 원에서 이제 마이너스 20만 원이 될 거예요. 자, 얘도 이해가시나요? 당좌 예금 구자 잔액은 마이너스 20이라고 적혀 있겠지.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회계장부는 음수로 표시 안 한다고. 그럼 장부에는 내 구자 통장 잔액에는 마이너스 20만 원 적혀 있다 하더라도 내 장부에는 마이너스 20이라고 적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마이너스 20을 안 만들려면,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지금 5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해 줬는데 내 잔액이 30이라면 내 돈 30만 원 줘서 통장 잔액 0원이고 20만 원은 대출 받은 거죠. 마이너스 통장이 그 돈만큼 수시로 대출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20만 원은 돈 빌렸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나요? 그럼 자, 또 용어에서 참고로, 자, 우리가 돈을 빌리면 계정 과목이 차입금이고,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당좌 예금 잔액은 0원인 거고, 그리고 대출받은 차입금이 20만 원인 거죠. 지금 이 상황대로 하면 당좌 예금 잔액이 30만 원이면 대출받은 게 20만 원이 된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분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개할 거라는 거예요. 차변에 원재료 50만 원인데 당좌 예금은 잔액이 30만 원만 있었잖아. 30만 원 있었으니까 30만 원만 제거시키고 0원 만들기 위해서 당좌 예금이 30만 원이다 이렇게 써서 얘를 그냥 20만 원이 아니라 얘를 0으로 만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음수 안 썼잖아. 근데 대차 평균의 원리 같아야 된다라고 했죠. 20만 원이 모자라네. 20만 원 방금 우리 돈 빌려온 거라고 했죠. 그러면 돈 빌려온 거는 차입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면 유동부채가 될 거고 1년 이후면 비유동부채가 될 건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의 구분을 할 때 앞에 수식어로 단기, 장기를 써요. 단기라고 하면 유동, 장기라고 하면 비유동으로 구분할 거예요. 우리가 식별하기 위해서 앞에 수식어를 달 거예요. 그런데 이 당좌거래는 매년 갱신계약이에요. 매년 갱신계약이라는 건 장기 일수는 없다란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단기란 이야기죠. 그래서
앞에 수식어로 단기 차입금이라고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분개를 하면 내 장부에는 당좌 예금의 잔액은 0원이 되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 20만 원이 장부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얘가 자기 자리, 단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부채 자리는 대변이잖아. 그래서 우리 대변에 써줬잖아. 따로 신경 안 써도 장부의 원리는 다 맞춰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은 당좌 예금 30만 원 있으면 30만 원만 줄이고 나머지는 돈 빌려온 거다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지금 원리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써두면 내 통장에는 마이너스 20만 원이니까 이자가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럼 난 지금 보통 예금에 900만 원이나 있는데 20만 원의 이자 낼 필요 없잖아. 그럼 보통 예금에서 다시 이제 당좌 예금으로 또 100만 원 이체한다라고 볼게요. 또 100만 원 이체를 해요. 그럼 보통 예금에서 돈이 100만 원이 나가니까 대변에 쓸 거고, 차변에 당좌 예금에 돈이 들어오는데 당좌 예금의 잔액은 얼마가 될까요? 실제 구자 잔액은 80만 원이 되겠죠. 마이너스 20이라고 돼 있었잖아. 마이너스 20인데 100만 원 들어오면 80만 원 될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왜 80인지? 지금 이때 30만 원만 있는데 50만 원 사서 통장에 마이너스 20이라 돼 있었잖아. 근데 100만 원 들어오면 80만 원이라고 나오겠지. 20만 원 갚고 80만 원만 되겠죠. 그럼 나는 장부에 항상 보통 예금이든 통장이든 통장 잔액과 내 장부의 잔액은 일치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80만 원만 있으니까 80만 원 써야지. 여기에 100만 원 있다고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80만 원이다라고 써줄 거예요. 그럼 이 둘 가지고 장부에 일어나는 변화는 얘는 이제 800만 원으로 줄어들 거고 900만 원이 사라지고 줄어들 거고, 얘는 80만 원으로 다시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럼 차이 나는 20만 원은, 이게 또 20만 원 차이가 나네. 이 차이 나는 게 효자예요. 우리가 안 까먹게. 이 20만 원은 뭐 한 거죠? 방금 마이너스 20이 사라졌잖아. 빚 갚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죠? 빚 갚은 거라서 얘 지금 내 장부 여기에 써둔 단기 차입금, 얘를 지우려면 반대쪽에 쓰는 원리예요. 지우려면 차변에 써야 되겠죠. 부채 자리는 대변이잖아. 그래서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다라고 써주게 되면 기록한 거고 얘는 반대쪽에 써서 지운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계는 자산은 가지고도 방금 봤지만 부채도 처음 생길 때 부채니까 대변에 자연스럽게 생기죠. 돈 빌려온 거. 그랬다가 얘 갚으니까 지우기 위해서 반대쪽에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분계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산이니까 증가시킬 거면 차변, 감소시킬 거면 대변. 근데 감소시키는 것도 저 말이 감소인 거지 어떻게 보면 지우는 거죠. 그 금액만큼. 그럼 빚이 생기면 빚에 대한 기록은 대변에 생기는 거고 대변에 써서 기록을 하고, 얘를 갚으면 지워지는 만큼은 차변에 써서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계는
그게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틀. 그럼 차변과 대변의 합은 항상 일치해야 되는 대차 평균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계정 과목의 금액에 차이가 났을 때 그 원인은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보통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일상생활에 보통 예금 모르시는 분 없죠? 사실 방금 제가 보통 예금 뭔지 이야기도 안 하고 썼는데 아무도 의문점을 가지지 않고 잘 들었잖아요. 그죠? 다들 보통 예금이 뭔지는 아시죠? 자, 그럼 이 보통 예금인데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회사가 당연히 주 거래은행이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겠죠? A은행 보통 예금에서 B은행 보통 예금으로 100만 원을 이체하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체 수수료 500원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이 분계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보통 예금의 합계는 똑같은데라고 말하지만 통장별로 금액이 얼마인지 통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회계상의 거래인 거고 당연히 수수료 없어도 우리는 장부에 기록할 거예요. A 통장 잔액에서 B 통장 잔액으로 잔액을 넘겨야 되거든. 그죠? 그럼 A 통장 보통 예금은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 얘는 A 은행 거고 돈이 들어오는 건 차변에 보통 예금에 돈 들어오는데 얘는 B 은행 거죠. 자, 위치 이해가시죠? A에서 B로 보냈으니까 A 건 돈 빠져나가니까 대변에 썼고 B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쓴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은행 이체 요즘은 이체 수수료가 안 드니까 다들 모르는데 본 적 있을 거예요. 이체 수수료 들어가면 100만 원 보냈는데 500원이면 내가 이체할 때 내 통장에서 얼마가 찍히죠? 100만 500원이 찍히죠. 이체 수수료까지 같이 해서 찍히잖아. 그죠? 그럼 은행 통장에서는 100만 500원이 찍혀 나갔는데 B은행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오죠? 100만 원만 들어오죠. 그럼 얘들이 똑같아야 되는데 500원의 차이가 났잖아. 그럼 당연히 이 500원의 원인도 써야지. 이게 대차 평균의 원리 쓰면 편한 거예요. 그래 이중성이 딱 맞을 수밖에 없잖아. 100만 500원이 나갔는데 100만 원만 들어왔으면 500원 어디 썼을 거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수수료라고 표현하죠. 이 수수료를 계정 과목은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이 수수료라는 말은 뭐냐면 용역에 대한 대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수료에 대한 정의나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게 되는데 그 용역에 대한 대가고 그럼 용역이 뭐냐면 기술이나 서비스나 장소를 이용하게 해주는 게 용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 용역,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체 수수료 이런 걸 해주는 거에 대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걸 수수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 수수료인데 이 수수료는 비용이잖아. 그럼 오늘 처음 보는 건데 이 비용은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있나요? 지금 이 상황이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있나요?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죠. 제가 물건 만드는 이야기 하니까 얘는 우리 회사 자금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쓰면 얘는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인 판관비를 써야 돼요. 이 거래를 장부에 기록할 때는. 자, 이게 우리 분계할 때의 원리를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썼을 때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을 이야기하는 거고, 손익계산서 계정이라는 표현은 수익과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표현할 때에 재무상태표 계정만으로 구성된 거래를 우리는 교환 거래라고 하고, 손익 한쪽 변이 손익계산서 계정만으로 구성된 거래, 한쪽 변만, 이걸 손익거래라고 하는 거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계정이 한쪽 변에 함께 있는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별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위에서 당좌예금에서 물건 사고 하는 건 다 재무상태표 계정 이야기였으니까 그건 교환거래인 거예요. 내 자산의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수수료만 500원 줬다 그러면 대면에 500원, 차면에 500원 해서 수수료명만 썼으면 손익거래인 건데, 얘는 보통 예금이라는 재무상태표 계정과 수수료라는 손익계산서 계정이 같이 섞여 있죠, 한쪽 편에. 그러면 얘를 혼합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예금끼리 교환하는 교환거래와 수수료라는 500원의 손익거래가 섞여 있기 때문에 혼합거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썼으면 교환거래와 손익거래라고 따로따로 썼으면 이야기할 건데, 한 번에 쓰니까 혼합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별 표현 아니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름 붙이는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걔네들이 저보다 먼저 태어나가지고 정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표현하는데 별말 아니죠. 뭐 수익 비용이 되어 있으면 손익거래구나, 수익 비용 전혀 상관없이 재무상태표 계정만 있으면 교환거래구나, 뒤죽박죽이면 혼합거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지금까지 본 내용을 교재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48페이지. 자, 여기 48페이지부터는 복습하셔야 돼요. 부탁할게요. 시간 내서 한 번 정도. 만약에 너무 바쁘다 그럼 내일 수업하기 전에라도 한두 시간 전에 한번 시간 내서 보시면, 오늘 한 거 보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작게 드는구나 라고 생각 드실 거예요. 주말에 해보시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구나로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수업하기 전까지 한 번쯤은 보시고, 만약에 내일 학원 나오시는 분은 오시는 길에 지하철에서 봐도 돼요. 아니면 지금 오늘 나오신 분들은 집에 가는 길에, 가시는 길에 한번 읽어보시면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자, 그럼 이 계정 과목으로 현금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 주하나 지폐는 다 현금인 걸 아니까, 그럼 통화대용 증권의 은행발 자기압 수표나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이걸 제가 동전 발행 수표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송금 수표, 다른 사람들이 발행한 거는 전부 다 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실기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론상으로, 자, 지금 우리 반에는 70년대생 남자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볼 일은 없어요.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우편한 증서? 아니, 제가 여성분들한테 표현을 제가 한 게, 남자들은 70년대생들은 이거 본 적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 70년대생들은 신체 검사를 18살쯤에 보는데, 그때 우편한 증서로 차비가 와요. 저도 우편한 증서로 차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체국 가면 그냥 돈 바꿔주는 거예요. 생긴 거는 자기가 수표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구시대 유물이에요. 지금 누가 이렇게 차라리 그냥 계좌번호 인터넷에 쓰라 그러고 그대로 입금해 주죠, 바로. 그래서 구시대 유물인데 이론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배당금 지급 통지표, 배당금 처리했으면 그 배당금 지급 통지표는 그 주주총회에서 그날 돈을 못 줘요. 그래서 은행 가서 받아가라고 지급 통지표를 주는 거예요. 그럼 가져가면 그 거래은행에서 바로 돈 주는 거예요.
국공채나 회사채, 채권이에요. 채권 이자표는 채권은 상법이 정하고 있는데 그 정해진 이자를 그 날짜에 안 주면 그냥 바로 부도 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바로 지급을 해줘요. 지금 제가 말한 특징은 은행 가면 다 현금 준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이론에서 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현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실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표현들이에요. 실기에서는 수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현금인데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우리는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실제로 내가 당좌 예금 구자에서 현금으로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 통장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은행 가서 내가 내 수표에다 금액 써가지고 은행에 주면 은행이 내 통장에 돈 찾아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표 발행에서 현금 인출하다라는 말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 수표에서 내가 돈 찾는 방법이 내가 그냥 수표에다 써가지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그 방법인 거예요. 그럼 수표 제도에 대해서 느낌이 좀 오시죠?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가면 당좌 예금 계좌는 방금 이야기한 거고, 이제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당좌 수표 통해서 인출되는 예금이 당좌 예금이다. 그래서 돈 찾으려면 제가 수표 내가 발행하고 내가 은행에 찬다 그랬잖아요. 근데 당좌 차월 이계정제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앞에 제가 분기했을 때 단기 차입금이라고 썼는데 이 단기 차입금하고 당좌 차월하고 같은 의미예요. 근데 당좌 차월은 이때 쓰는 계정 과목으로도 이 계정 과목을 써요.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2015년부터는 얘 쓰지 말래 회계 기준서가 계속. 왜 쓰지 말라고 하냐면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결산할 때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 계정 과목 이름 바꾸는 거예요. 그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단기 차입금 쓰라고 회계 기준서가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써두면 손 안 대면 되는데 왜 이걸로 써뒀다가 기만에 받고 11년도에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안 해서 15년도에 그렇게 안 하면 너네 재무제표 인정 안 한다고 큰 소리 쳐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별한 말 없으면 이걸로 쓰는 거고, 그래도 시험에서 만약 이거 쓰는 걸 원한다고 문제 출제인이 적으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우리 K랩에는 당좌 차월 계정 과목 안 만들어 뒀어요. 써라고 할 때만 만들어 둬요. 기본 설정 계정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제가 적은 거는 비슷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발행하거나 지급하면 대변의 당좌예금, 우리가 발행한 걸 수취하면 차변의 당좌예금, 줬다 받았다로 차변 대변인 거고 우리가 발행했다는 걸로 당좌예금이 된 거죠. 그럼 다른 회사 동점이 발행한 수표는 주면 대변의 현금, 받으면 차변의 현금, 줬다 받았다로 대변 차변, 그리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계정 과목은 현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구불 예금이라는 게 있는데 표현이 있는데 이 계정 과목 아니에요. 우리 요구불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적금을 일컫는 통칭어예요. 그냥 우리 자유 입출금 통장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이 계정 과목이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얘가 제일 당연히 유동성이 빠른 거지. 현금이 전 세계가 1번이 현금 캐시예요. 근데 두 번째가 당좌 예금이 더 빠르죠. 회계는 기업에 대한 그 보고서를 쓰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거래에서는 보통 예금보다 당좌 예금이 훨씬 더 거래가 원활하고 빨라요. 지금 현대 시대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요즘 뭐 휴대폰 바라보고 말만 해도 이체해 준다며. 근데 이건 요즘 시대 이야기고, 옛날에 은행 가는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얘 둘이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옛날에 우리 스마트폰 있기 전 세상이었으면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 빠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이 보통 예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표현해요. 왜냐면 예금,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은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예금에 넣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현금성 자산이라는 표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고 진도는 끝낼 건데, 현금성 자산이라는 얘는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계정 과목이 아니고 계정 과목 분류예요. 소분류. 얘는 소분류인데, 그럼 어떤 걸 현금성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화 가능한 자산, 사용에 제약이 없고 큰 비용 없이 현금화 가능한 자산. 시험에 나오는 지문 일부 다 써봤어요. 이게 현금성 자산의 의미인데, 자 이제 참고로 회계에서 취득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장부에 기록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취득 시점이라는 거는 장부 기록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부에 기록한 때부터 3개월 이내 사용에 제한 없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는 것, 이걸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취득했는데 결산일날 도래된다? 그런 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취득일로부터예요. 나중에 이론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하실 게 not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래된, 이런 말 나오면 오답 지문의 키워드예요. 자, not이라고 쓴 건 이 글자 있으면 그냥 오답 지문이에요. 취득일이라는 글자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럼 얘는 계정 과목이 아니니까 분개할 일도 없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론 시험에는 등장을 해요. 근데 이론 시험에서 얘가 왜 등장하냐면 우리는 자금을 통제해야 되니까 보통 예금, 당좌 예금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투자하는 외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통장 잔액 얼마인지 관심 없어요. 통장 잔액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유동성 있는 자산의 분류를 3개월로 잡아서, 자 예를 들면,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보실 거예요. 자, 제가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이런 그 회사를 열었는데, 자 우리가 왜 차이가 나? 자 재무제표라는 그 재무상태표를 열었어요. 그럼 이 재무상태표가 관리용으로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막 적혀 있죠. 그런데 얘를 우리가 은행에 제출을 하기 위해서 받으면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얘를 합쳐가지고 제시할 거예요. 어딘가에 제시하는 재무제표 만들 때는 얘를 같이 합친다는 거예요. 그럼 실무에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럼 얘가 어디까지 범위인지, 현금은 방금 지금 즉시 현금화될 수 있는 거, 얘는 보고기간 죄송해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화되는 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실무에서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도 어느 개념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시험에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관리용인 거고. 그럼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은 정기예금, 외화예금 이런 애들은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거고, 그 외 나머지는 우리가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실무 버전에서는. 아니면 3개월 이내 현금화 되는지 컴퓨터가 그걸 의사결정을 알아서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왜냐면 정기예금 가입했는데 가입한 날, 장부에 쓰는 날로부터 3개월, 만기가 2개월이나 3개월짜리 정기예금 가입한 거예요.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야.
근데 6개월이나 1년짜리를 넣으면 단기 금융 상품이 되는 거지 현금성 자산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해주게 되는데 시험에서는 그 분류를 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이론에서 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순수 이론만이 아니라 실기 말고 실기란 표현하고 저는 실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일하시면서 보실 거예요. 저 표현은. 자, 그럼 우리 교재에서도 이 현금성 자산에 제가 중요한 게 취득이 기준이지 결산일로부터 이런 말 아니라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있는 거고 큰 거래 비용 없이 그리고 가치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주식은 유가증권이에요. 얘는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유가증권 중에 주식은 얘는 지분증권인데 채무증권하고 지분증권. 자, 여러분들 지분증권, 채무증권 들어보셨나요? 그죠? 내일 들을 거예요. 네. 내일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면 우리 회사가 돈을 외부에서 유입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돈 빌려오는 것과 투자 받는 것. 근데 빌려오는 것도 차용증 쓰는 게 아니라 절대 다수한테 그냥 대량의 금전을 증권 한 장 날리고 빌려올 수 있어요. 그렇게 빌려오는 방법하고 우리 회사 지분을 주면서 투자 받는 방법하고 그거 이제 우리 공부 끝날 때 되면 공부가 2주 안에 여러분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사업하지. 자, 그래서 이 아래에는 지금 채무증권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채무증권은 채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채권. 채무증권은 채권을 이야기하는 거고 주식은 지분증권 이야기하는 건데 두 개를 섞어 써버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만기 기준이 아니고 다시 취득 당시 기준 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해놨죠. 그렇죠?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서 글로 쭉 적혀있는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